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네,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죠. 오늘도 전국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십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고요. 제 왼쪽으로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관련 화면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앞에 보신 화면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전에 기자회견이었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가서 저 해명할 테니까 총체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의혹을 보였었는데 밤중에 9시간 만인가요? 그렇죠. 방을 바꿔서 그만뒀습니다. 네. 무슨 사연이 있고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전에 보셨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카메라 기자들을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팬 기자만 남은 상황에서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녹음 녹화가 되지 그렇죠. 않은 상황에서 녹음 녹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정부의 인사 검증에서 네. 이번 그 혼인과 관련된 그런 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이 검증이 됐느냐, 이 사실을 이 정부가 알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안경환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문의가 와서 대답을 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8시, 저녁 한 8시쯤 그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고위 관계자 발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검증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러게요.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청와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라 예. 기자들은 바로 또 안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는 몰랐다는데 사실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 걸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았고 네. 그 청와대 발표 이후부터 1시간 후에 안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그 변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예, 뭐 이미 이제 후보직을 사퇴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굳이 또 한번 이렇게 깊이 얘기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한번 돌아봐야 차후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차재원 교수께서는 예. 이런 사실들이 자 어떻게 뭐 해명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과정 돌아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좀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뭐 문재인 그 정부가 사실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했던 그런 개혁들 부분에 있어서 네. 상당히 그 개혁의 그 명분 뭐 이런 걸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그 뭐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한 뭐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적폐청산으로 대변되는 개혁의 드라이브라고 한다면 예.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잘할 책임자를 나는 내세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그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살아온 여러 가지 그 행적이나 이력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네. 그런 비상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마 이 정권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이러한 이 명분들이 상당히 국민들하고만 맞는다고 한다면 아마 밀어도 되겠는데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경환 후보자가 보여줬던 그런 결정적인 흠집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수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어제 오전에 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해서 철회를 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행위를 소명을 하면서 본인이 물러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명분에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왜 꼭 안경환 후보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비난과 비판을 자초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아마 이 일을 아마 상당히 교훈을 삼아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이 향후 벌어질 인사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를 좀 수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소종수 국장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좀 민사 문제 난맥상이 있었어도 자, 그동안 우리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 과연 검증이 너무 소홀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런 흠결을 알면서도 미하신 것처럼 자, 검찰 개혁이란 이런 소명이 더 크니까 이런 건 정도는 눈 감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혼인무효 판결이 나왔다라는 그 자체를 봤는데 네. 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다. 이런 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이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른바 멘토적인 관계에 있고 네. 또 조국 민정수석과는 학교에서의 사제지간 관계에 넘어서서 사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 계속 같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좀 소홀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이 어쨌건 민정 쪽도 다 이제 들어가서 검증 작업 이런 것을 할 텐데 네. 이게 똑같은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기자들이 들었을 때 5명이 들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거 특종감이네 하고 쓰지 않거든. 누구는 특종감이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별거 아니다라고 넘기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정의 검증팀에서 과연 하나하나 사안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좀 검증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자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청와대 민정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어떤 거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또 검증 기준이나 역량이 아직 확립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거 안경환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분들이다. 그래서 또 검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하는데 만약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소홀히 했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지지에 반하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청와대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인선 작업을 해서 또 후보자들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똑같은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일단 그 봉합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더 매섭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재발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안경환 후보자는 일단 사퇴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또 낙점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야말로 검찰 출신도 아니고 뭐 이른바 그 법조 3년에 속한 뭐 그런 분도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실 3대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군 개혁과 그다음에 검찰 개혁, 뭐 교육 개혁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가장 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미리 하나의 어떤 플랜을 지금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개혁을 못한다. 그러면 비법조인이 돼야 된다라는 예, 예. 그런 그림 하에서 많은 그 비법조인, 법조계의 그 비법조인 그 후보자들을 타진을 했던 걸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또 많은 분들이 고사하는, 그러니까 뭐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대의를 할 수가 없다. 그든지 혹은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또 자신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또 몇몇 분들이 계속 그 고사를 하는 와중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낙마를 해서 청와대에서는 내심 좀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그 이 상황인 걸로 들려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그 기절을 계속 유지할 건가? 기절을 유지하려고 하나 보니까 기존의 그런 이 인적 풀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또 적어지는 어떤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은 고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가져가려니 사람은 네. 없고 그렇게 또 바꾸자니 스스로 내부적인 또 검찰에서 찾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네. 현재는 아직 결론은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타진해 본 분들 가운데 검찰이 무서운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자, 어떤 분들이 좀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전혀 검찰 뭐 관계 없는 외부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검찰 관련 있는 사람이라도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맡겨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은 아마 검찰의 조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예. 이 검찰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또 오히려 개혁의 칼날을 더 잘하게 그러니까 적재적소를 잘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그 비검찰화라는 네. 부분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보다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도 아닌, 예. 이 검찰의 문제나 우리 전체의 법조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결국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 그 검증의 문제에 낙마를 했다고 한다면 검증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역 정치인들을 네. 중심으로 아마 좀 그렇게 후보자가 좀 인선의 네, 폭이 네.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네.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이니까 예. 검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조는 잘 아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계속 분이 물망에 올랐었죠. 예, 물망에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완전히 지금 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사위에서 또 희귀한 또 활동을 보여줬던 뭐 박영선 의원도 네. 아마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전 의원도 아마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들을 포함해서 네. 저는 정치권 출신 중에서 검찰을 잘 알고 개혁 의지가 높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낙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어쨌든 후임자가 또 누가 추천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자,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전국에 요동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재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시한입니다. 자, 아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 요청했다는 것은 오늘 지나면 임명하겠다 이런 의제 표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문 대통령이 원래 이제 20일 안에 그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면 1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다시 또 재송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3일 여유를 줬는데 결국 주말 제외하면 사실상 뭐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정을 어느 정도 좀 내심 내렸다라고 네, 보여지고 네. 지난 15일 날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문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얘기는 지금 야 3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전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3일 기한이 오늘로 끝나니까 내일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이제 최근에 안경환 후보자 낙마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뭐 일정한 영향은 미치겠지만 오히려 청와대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또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으니까 네. 그런 등등을 이유로 들어서 내일 뭐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함께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의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이게 뭐 국회에서 청문회 좀 잘 통과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명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공직 임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그런 이제 검증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자, 손수호 변호사. 네. 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일 임명하는 건 확실할 것 같은데 네. 내일 일요일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공무원 임명해도 괜찮아요? 일요일 날? 특별히 뭐 일요일에 쉬고 주중에 일하고 하면 뭐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예상대로 내일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강행이냐, 음. 강행이라는 표현도 쓰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요? 강행이라는 게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 음. 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거나 기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게 강행이지. 절차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 임명하는 게 왜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이지 강행으로 표현하느냐라고 네, 네. 할 정도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번 강경화 후보자 지명과 또 임명에 대한 그 수순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렇게 강행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런 네, 쪽으로 네.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이렇게 극렬 반대하는데 혹시 내일 이제 그야말로 뭐 강행이든 그냥 뭐 순리적인 수순이든가 임명한다면 야당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뭐 특별하게 야당이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예, 그렇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야 일단 법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강력한 반대를 할 텐데요. 네. 정치 전문가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과연 자유한국당 등이 진짜 그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장애 투쟁에 나설 것인가? 네. 나선다고 한다면 그게 명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동안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견제를 했는데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게 네, 여러 가지 네. 큰 고민거리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떠한 결정을 야권이 할지 제가 볼 때 너무 강력하게 반발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 또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부터 차질 없이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이 전망은? 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네. 아까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물을 치고 기다리자. 대어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뭐 이런, 네, 네. 이런 뉘앙스로 지금 표현된 그 대어라는 표현에 지금 사실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 세 분이 함께하는 그 슈퍼 청문회가 그 슈퍼 수요일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아마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내일 이제 강경화 후보자 만약 임명이 된다면 논평을 세게 내겠지만 그러나 이 세 후보자의 초점을 좀 맞출 것 같아요. 네. 세 후보자 모두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네. 관계로 아마도 이분들 중에 저는 또 낙마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각각 네,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비위 사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의혹이죠. 의혹이죠.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 네, 비위 사실이라보다 비위 의혹이죠. 네, 예를 네.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문제, 조대엽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했다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겸직 금지에 위반되는 모 회사의 사회 이사를 겸임하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했다라는 점, 예. 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다 또 뭐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이게 이 임금 체불과 관련했는데도 사실은 자기가 사회이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예.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기 거래, 무기 중개사에 이제 그 자문 역할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야당은 이 주말 내내 보좌관들이 아주 철저히 검증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뭐 워낙 고공행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80% 넘는 경우가 참 드물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걸 믿고 여론의 어떤 지지를 믿고 이분들 임명을 강행하면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 마찬가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국면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그 낙점을 한 그 장관 후보자들에서 결격 사유가 그렇게 그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뭐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야당의 반대도 계속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면 내일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지난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외교장관을 지금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적 사유가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뭐 앞서 방금 말씀하신 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곤 뭐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만큼 해명하고 네. 그러한 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그 심각한 하자가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러한 것이 어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한 것도 결국 뭐 청와대의 뜻도 상당히 아마 저는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청와대도 아무리 고공 행진을 하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후보자일 경우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강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국민 여론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또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조금 이제 그 화제를 조금 가벼운 걸로 돌려볼까요?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 총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성 총재가 됐었는데요. 임기를 3개월 정도 남겼는데 사의를 표명했다 얘기입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박훈영과 그리고 또 이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정치 하나도 모르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라고 제 선대위가 뭔데요? 하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무식한 깡무식글입니다. 저는 너무 훌륭하고 또 개인적 여성으로서 너무 연민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요 버거지로 먹을 생각을 각오하고 들어갔고 또 저는 2달 후에 반드시 제 사업으로 복귀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제가 정직할 수 있고 더 straightforward, 더 저희가 직선적일 수 있고 그냥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번 적십자사 회장 그만두신 김성주 회장은 그때 임명 과정에서 상당히 좀 화제를 뿌렸어요. 그렇죠? 기업인이었고 여성이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뭐 그런 분이어서 정권 교체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 뭐 최연소 총재이기도 했는데 2012년 그 대선 때 그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지냈었죠 그때. 네. 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뭐 사석에서는 뭐 공사석에도 이른바 그레이스 박 언니다 뭐 이렇게 칭할 정도로 여러 가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적십자 회비를 그때 5년인가 뭐 하나도 내지를 않았는데도 당시 적십자 총재 지금은 이제 회장을 하고 명칭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총재라 그랬다는 예, 그 당시에는 거죠. 총재라고 했었는데 총재 임명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른바 낙하산 아니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이런 보훈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면 뭐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되면 물러나면 좋겠지만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예. 정부가 만약에 압력을 넣어서 3개월 남았으니까 먼저 뭐 이렇게 스스로 사퇴해라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뭐 그 공기업들의 감사 자리나 혹은 또 사회이사들 이런 그런 이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낙하산 인사 한 부분들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이렇게 그 임기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성주 회장에게 현 정부가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어떤 느낌은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아마도 지금 사실 그 김성주 회장이 총재로 이제 그 낙점이 되고 이제 임명이 됐을 때 최초의 기업인 총재다, 적십자사 그랬죠. 총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적십자사 총재다 그러면 거의 총리급이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영훈 전 총리 또 네. 김상혁 전 예, 총리, 예, 예. 뭐 서영훈 예우 차원에서 그랬죠. 한한상 전 네. 총리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남북 대화도 가능했거든요. 예, 예. 남북 적십자사 교류가 사실 남북 회담에 얼어붙었던 어떤 남북 이 기류를 또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업에 대한 어떤 또 이미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불어 사실 적십자사 총재가 된 이후에 MCM이라든지 김성주 회장이 갖고 왔던 그런 패션 유통 이 기업이 사실 네.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침체됐던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김 회장 스스로 3개월이 남았지만 내가 또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기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또 하나가 예, 손수호 변호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좀 하나만 추가하면요. 네. 석 달 전이네요. 3월에 이제 그 김성주 회장이 운영하는 성주그룹이 공정위에 고발을 당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하청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하청업체 4곳이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네. 도산했는데 그러면서 성주그룹에서 너무 불공정 행위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도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쌓이고 지금 더해지기 때문에 네. 부담을 굉장히 느껴서 지금 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네.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적십자사 회장이 정치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뭐 큰 그런 그 논란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네. 뭐 벌써 거기까지 또 이제 관심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하니까 더 부담을 느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어쨌든 뭐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지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죠. 숨가쁘게 진행되고 일주일에 4번씩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녹음을 하려다 발각된 여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에서는 좀 먼저 손소 변호사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법정에서 녹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예.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녹음하면 예. 안 되고요. 촬영도 예. 안 되고 이게 꼭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허락 없이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왜 녹음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왜 녹음했냐라고 이제 재판장이 묻자 내용을 뭐 듣고 좀 적고 있었는데 네. 잘 안 들려서 녹음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서 네.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정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법원에 갔습니다. 제가 일반 방청 계획으로 이제 가서 그 응모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방청하셨다 그랬죠. 참 네네, 맞아요. 어제 재판을 갔는데 예.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 오전에 보고 중간에 나왔는데요. 네. 뭐 저건 오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있을 때 보신 있었던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뭐 좀 느낌과 이런 걸. 일단 재판이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제가 방청할 때의 증인은 이제 SK의 모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방청객도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혹시 보니까 졸고 있는 분이 많았던가요? 빈자리가 좀 있었고요. 네. 이제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일부 하면은 곳곳에서 이제 뭐 쉬는 소리도 나오고 또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예. 재판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좀 지친 표정이 있었고 네. 반면 좀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적극성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증인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왼쪽에 있던 이제 그 본인의 그 변호인과 네. 그 귓속말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귓속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계속 주고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준비를 했는데 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는 내용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신문도 하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만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좀 보였습니다. 혹시 녹음은 하신 거 없나요? 아니요, 녹음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어제 법정 경위들이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좀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녹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재판 전에 방송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고 또 재판 시작할 때 이제 판사들이 입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뭐 한 10명 정도의 방청객이 기립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기 전까지 앉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보였는데 네. 경위들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앉아달라 일어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떻든 국민적 관심사가 아직은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재판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방청하는 사람 외에는 사실 그 분위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기자들이 이제 거기 참석해서 가끔 분위기를 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 판사 대상으로 이 재판을 생중계할 것인가 여부를 물어봤더니 뭐 3명 중 2명은 허용해야 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뭐 1000명 가까운 예. 그 판사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계할 수 있게 하자 이 687명이 이제 답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꼭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저기로 해서 기화로 해서 예. 뭐 중계를 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을 뭐 내린 건 아직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 많습니다. 이 네네. 사건 자체가 워낙에 또 세계의 어떤 사건이고 또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공개하자라는 의견이 이렇게 판사 내부에서도 많은 건 사실이나 네네.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개 재판은 지금 사실 공개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이 생중계를 했을 경우는 도리어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의 어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전례에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어떤 나중에 이 논란을 빚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패널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런 재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 이것뿐만이 아니겠지. 이제 만약 허용된다면 이런 거는 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공개는 되지만 이제 재판 중계를 허용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아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아주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이 재판 결과가 또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4번이나 하고 있는 이 재판을 시시콜콜하게 중계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전파의 이 낭비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재판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국민들에게 전해짐으로써 그것이 재판의 또 다른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일종의 여론 재판 형식으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정도는 예를 들면 선고나 또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 주요한 대목에서는 중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시시콜콜하게 다 이렇게 중계 방송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우리 손소 변호사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재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뭐 전해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검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치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최순실 씨는 지금 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반격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 전 대통령한테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충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거의 할 말이 없다라는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임으로써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하다가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어떤 합병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저희가 모신 대통령이었으니까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지금 최순실 씨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증인에게만 해야지 왜 검사한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박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아마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특이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었다. 그래서 헌재 소장 전 권한대행이죠. 이정미 전 재판관 또 다른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이 있다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언론인과 전 언론인과 함께 지지자 480여 명이 이제 당시에 그 파면 결정을 했던 그런 그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해서 총 1억 4천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탄핵 심판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이들 원고들이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즉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이제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8명의 그 헌법재판관, 현직 헌법재판관이겠죠. 이 피고들이 어차피 소가 제기되면은 법조인이라도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잘못이 없으니까 불법 행위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월에 이미 민사소송 이외에 고발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 그 8명의 현직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했지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적, 형사적으로 문제는 제기했지만 문제 제기 자체가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손소 변호사 얘기하셨고 별도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 그 광화문에서 계속 그 네. 태극기 집회로 뭐 수십만의 어떤 이 인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이후에도 네. 사실은 매일같이 몇백 명의 지지자들이 계속 태극기를 흔들고 지지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은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수십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줄어들었고 그만큼 줄어든 만큼 이유가 뭐냐면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 있던 그런 그 이 지지자들이 지금 완전히 서로 갈려 있어요. 네. 서로 소송도 벌이고 뭐 하면서 지금 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그 재판정에 나가거나 구치소 앞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적지만 예.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사실 열렬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로서 내가 보수니까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팬심이랄까요? 네. 그냥 거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화될 정도의 어떤 믿음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소수로 이게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팬심은 굉장히 크다. 네. 그런 어떤 팬심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네. 소국장께 여쭤보면 이런 분들이 아직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의 어떤 재편에, 보수 재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팬심, 이런 열렬한 지지가 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은?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이 이제 되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결국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 이 강한 비판을 하는 흐름들이 뭐 다수인 것이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분모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나 이제 팬클럽적인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마음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이 하나의 동호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러한 세력이 세력화해서 어떤 것을 도모한다든지 예. 이러기는 이미 뭐 그 국면 자체가 많이 지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차재원 교수께서. 예, 뭐 저도 뭐 큰 영향은 뭐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만 예. 이분들이 지금 그 헌법 재판관들을 이렇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 갖고 왔던 나름대로 이 정치적 신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반수의 득표로 이 당선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신념이 옳았어라는 아마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과거에 했었겠죠. 과거에 했는데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정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이러한 그 배신을 그럼 누가 했느냐? 헌법 재판관들이 한 겁니까? 그건 네.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 자신들이 믿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이 어조남으로서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와서 결국 스스로가 자초한 이 정치적 파민이었다는 예, 거죠. 예. 이러한 부분을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현실을 부정하려는 현실을 것이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 시비를 이렇게 걸므로써 네. 자신을 정당하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건전한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자가당착적이고 지금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러한 새로 보수를 재건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예. 이분들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판 얘기를 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어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고 돌아서 얘기 나누시죠.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면서 좀 어떻게 신경 느끼시는지. 안타깝죠. 현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 저걸 보시면서 일단 뭐 무병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는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거 보고서 어떤 판단이 나오셨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미리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22분 동안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그런 그 강한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이제 재판에서 했던 주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으로서 했던 일들은 네. 자신의 전임 그리고 다른 전 정권에서도 그 해당 같은 지위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제 직권의 남용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마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그게 영장이 기각되었고 또 이번에 재판이 시작됩니다만 사실 그런 논리를 검찰이 어떻게 이제 그 파헤치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소 유지할 것인지 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만 공판기일은 어제가 처음이거든요. 네. 앞으로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갈지 검찰의 어떤 그 작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막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지만 본인은 억울하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이렇게 됐다고 한순간에 날아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본인은 지금 민정수석과 관련해서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또 이 문화체육부 직원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민정수석의 직무에 네. 관련돼 있다라는 것으로서 사실 지금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법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상황인데 네. 이해가 갈 수 없는 건 지금 사실 아까 그 우병우 파이팅 하는 분들이에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팬클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간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힘내라고 이렇게 그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말이에요. 같은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싶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나 혹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친 사람은 최순실 씨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말을 믿는다면 자신은 모르는 상황인데 최순실 네. 씨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또 한 가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힘내라는 게 아니라 욕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일만 잘했으면 사실은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해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지경에 만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임명해준 그 공도 모르고 자신이 최순실을 방기한 그런 인물인데 파이팅 힘내라 한다면 그거는 사실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잘못된 언론 보도 한 줄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언론의 보도를 잘못됐다고 좀 생각하는 건가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제일 처음 그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자신의 처가가 갖고 있는 그 정강이라는 회사. 가 거기 뭡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을 통해서 그 게임 업체에다가 판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소도 당하지 않고 했는데 그때 미온털이 박히는 바람에 결국은 이까지 온 거 아니냐. 그때 자신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 기자실에 직접 찾아와서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검찰에 부르면 간다. 가지만 나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강하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미운털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찍히는 바람에 이런 그러니까 최순실 씨 국정농단 게이트에도 자신의 책임은 사실은 없지만 물론 민정수석으로 그 사건을 못 막은 부분에서 도덕적 책임은 질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자신은 큰 하자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엮은 것을 보면 그때의 잘못한 부분들을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여론재판의
자신은 정치 희생양이라는 것을 아마 주장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기 나온 거 보면 역시 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억울하다. 잘못한 점은 있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 억울하고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수사했다. 즉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표적 수사다. 일종의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서 봤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떤 이 법적으로 굉장히 이른바 이 관련성을 엮어넣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검찰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검찰 내에 우전수석과 가까웠고 여러 가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이 검찰을 많이 떠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러한 속에서 어떤 과거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어떤 재수사 흐름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우전수석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전 수석의 어떤 현재 저런 항변도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향후에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 또 우병우 전 수석 재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내일 상황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전국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누구나 얘기했습니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국민의당이 뭔가 마음을 돌리면 다들 통과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잘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호남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의식한 겁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거죠? 자, 일단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실 헌정사상 처음 아닐까 싶어요.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다 호남인 경우. 자, 아직은 김상곤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정을 한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미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럼 이낙연 총리와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는 사실 총리와 부총리와 모두 다 호남, 더군다나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만 상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토건설부 장관의 김현미 지금 의원이잖아요. 벌써 예결위원장 시절부터 전북 출신입니다. 예결위원장 시절부터 국토건설부 장관까지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자로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또 뭐 공약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현 내각과 또 청와대 내에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호남에 대한 어떤 선물을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선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공약하고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90% 가까운 그런 지지를. 99% 지지율이라면서요, 호남에서. 90% 넘고 있죠. 그러니 당내에서 특히나 이제 뭐 정동영 의원도 사실은 내가 강경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당도 우리가 당의 존재를 위해서 계속 반대를 해야 돼 하기에는 또 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라고 하지만 지방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딜레마죠.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경하되 그 안에 기류는 사실 이거 너무 강경해서는 사실 내 지역구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하는 고민을 가진 의원들도 꽤 많다. 이게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화면 나왔습니다만 그 박지원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입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저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건 옛날에 박지원 전 대표가 문모닝 했다고 뭐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너무 마음이 변한 거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는데
이 남북 근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비선과 접촉을 해서 네. 이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던 분이거든. 당사자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국민의당이 하나의 뭐 선거 전략상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후퇴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안철수 후보가 당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또 찬성 입장으로 더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인은 직접 말은 못했지만 이 그 2000년 남북 6.15 공동선언을 이 상세를 이끌어냈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그런 차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원래 이낙연 총리가 오기로 돼 있던 걸 갖다가 본인이 네. 직접 와서 무엇보다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남북 하해 협력의 기조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남북 문제에 대한 그러한 그 자세였다고 한다면 과연 집권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박지원 전 대표가 무조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 이종근 실장께서 아까 잠시 인용을 하셨던데 네. 이번에 뭐 인사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건물에 걸렸다. 네네. 그러면서 아직도 뭐 지금 이 건물에 지금 또 걸릴 또 대어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은 이게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아마 야당의 그런 이 나름대로의 원칙은 일단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마 자, 서종석 국장께도 한번 이제 말씀하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호남 지지율이 99%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높이 나오는, 그래도 어쨌든 뭐 90%대라고 친다면 예. 호남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고? 일단은 지금 저는 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자체는 지금 집권 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박 전 대통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소통과 공감의 행보,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혁파라든지 금융실명제 실질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문 대통령에 대한 환호와 박수는 이미지,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뭐 소탈하고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그 지지율 자체의 그 내용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뭐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지지를 문 대통령한테 보내줬다시피 네. 그 이후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네. 이 인사도 계속 호남 인사가 중용이 되고 있고 또 문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지율이 저는 뭐 90% 이상 뭐 가는 부분은 어떻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대표의 네.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 본다면 사실상 국민의당으로서는 고사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때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네네네. 호남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네. 호남. 지금 지지율이 90% 이상 가면은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당의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로서는 이게 지금 어떤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전 대표의 행보는 뭐 일각에서 이제 문모닝에서 문생키로 바뀌었냐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이 줄타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무게감, 존재감을 계속해서 갖고 가야 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 관련된 그걸 하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제 개헌 국면이 본격화될 텐데 네. 그 속에서 어떤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 의원들로서는 무언가 이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사실 박지원 전 대표는 뭐 그냥 전 대표일 뿐이지 그냥 평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과 무게감을 계속 살려가기 위한 예.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뭐 하여튼 뭔가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다른 야당과 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 99% 지지인데요. 네. 단순히 99%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일주일 전에 94%였습니다. 그것도 예. 물론 굉장히 높은 것이죠. 더 높아졌네니까. 네, 94가 95로 무려 5%포인트나 일주일 만에 상승했다라는 90%? 것은 네네. 굉장히 큰 변화로 보이고요. 또한 두 번째가 박지원 전 대표가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해서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철수 대통령 됐을 때까지 말하면서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국민의당이 이른바 두 갈래 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떤 두 갈래 길이요? 호남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의 이제 현재 여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보다는 고민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와 마찬가지로 네. 강경화 후보자의 그 임명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또 네.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이제 그 해당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첫 번째가 소통, 국민통합 노력입니다.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고요. 네. 세 번째가 놀랍게도 인사입니다. 네, 네.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이 공동 2등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뭐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항목별로 야당, 특히나 국민의당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의당도 뭔가 어쨌든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면 야당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명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부를 풀기 위해서? 예, 인사에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인사의 어떤 부분들을 좀 추천해달라라고 이제 국민의당이나 또 야당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인사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 문제라든지 앞으로 큰 어젠다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제안할 걸 국민의당에 갖고 있는 어떤 정책, 네. 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내일 지나서 전국이 또 이제 여야가 강대 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는데 이걸 풀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보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저는 뭐 특별한 보관은 없다고 봅니다. 당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또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사람 지금 이거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국민들의 여론에 아마 귀를 기울여서 상당히 쫓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단순하게 나타나는 지지율뿐만 아니라 과연 그 후보자들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협치의 틀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여야정 협의체라는 그런 협치의 틀을 빨리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